바다에 짠 내음이 섞인 바람이 낡은 목조 주택의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서유아는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3개의 작은 숟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5살배기 새 쌍둥이 강아준 강아민 강하은은 아침 식사로 나온 계란찜을 먹기 위해 그들만의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옹알이가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음악이었다. 서울의 화려함과 소음을 등지고 이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착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JB그룹의 유능한 전략기획팀장이었던 서유아의 과거는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이제 새 아이의 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삶아니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평온한 삶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집과 집 앞의 모래사장,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산책로가 전부였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평화로웠다. 아이들의 식사가 끝나고 그들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준 후 유아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신문이나 공과금 고지서가 전부였을 우편함에 오늘따라 유난히 낯선 존재가 끼어 있었다. 그것은 두껍고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였고 그 위에는 금박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문장이 선명했다.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유아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기억을 헤집고 들어왔다. 이 종이의 질감 은은하게 퍼지는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투 중앙에 찍힌 JB그룹의 문장은 그녀가 5년 동안 애써 외면해 온 한 남자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태준. 그녀의 전남편이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등을 돌린 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청첩장이 들어있었다. 최고급 종이에 인쇄된 우아한 글씨체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지만 유에게는 그것이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JB그룹의 회장 강태준과 태양그룹의 외동딸 오수진의 결혼식.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거대 기업의 합병을 알리는 거대한 이벤트였다. 유아는 청첩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것을 보냈을까? 축복을 바라서 절대 아닐 것이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런 순진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 잊혀진 과거 버려진 아내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지를 과시하고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기 위한 잔인한 조롱이었다. 그는 아마도 유아가 이 청첩장을 받고 절망에 빠져 눈물 흘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의 의도를 파악하자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청첩장을 찢어버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했고 그 강인함은 평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기 쉬운 서유아가 아니었다. 그날 밤 유아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숨을 내쉬는 새 아이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한 사람을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감은 눈꺼풀 아래에서도 느껴지는 강한 의지까지. 모두 강태준의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지만 그는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유아는 아이들의 이마를 차례로 짚어주었다. 하준이는 아빠를 닮아 벌써부터 리더십이 강했고 하민이는 섬세한 감수성을, 그리고 막내 하은이는 영리하고 당돌한 면모를 보였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이었다. 강태준은 그 세상을 비웃을 권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청첩장을 다시 손에 쥐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강태준. 그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다른 여자의 이름이 눈을 찔렀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더 큰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흔적인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 청첩장은 그가 보내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너는 이제 내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 하지만 그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새 아이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 지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가 먼저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렸고 침묵하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자신과 아이들의 삶은 영원히 그의 그림자 아래서 짓밟힐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지만 그가 기대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는 아닐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아이의 엄마,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된 소유하였다. 그의 결혼식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위선과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아는 창밖의 짙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들렸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몇 년 만에 켜보는 휴대폰 화면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떠올랐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아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연락을... 유아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민혁 변호사님, 저예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전쟁을 시작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이 보낸 지옥으로의 초대장은 이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이민혁 변호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서유아의 의식은 이미 5년 전의 시간 속으로 아득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어느새 서울의 분주한 도시 소음으로 변해 있었고 낡은 나무 바닥은 JB그룹 본사 40층의 차가운 대리석으로 바뀌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태준. 그 이름은 단순히 전남편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이름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당시 서유아는 JB그룹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이었고 강태준은 막 경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이사였다.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진행된 신규 사업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며 판에 박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 때 유일하게 서유아만이 당돌하게 기존 사업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좌중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만 강태준의 눈은 흥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대부분 그의 배경, 즉 JB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 서유아의 자신감은 오직 그녀의 실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그는 발표가 끝난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그녀를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강태주는 서유아의 명석한 두뇌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재벌 후계자와 평범한 신입사원의 비밀스러운 사랑.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달콤하고 위태로웠다. 유아는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주말에 몰래 떠났던 강릉 여행 작은 포장마차에서 함께 마셨던 소주 한 잔, 그리고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처음으로 끓여준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의 모습. 그때의 강태주는 JB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오직 서유아만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유아는 그 순수했던 시절의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그가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를 서서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사회의 늙은 여우들은 끊임없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냉혹하고 계산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효율과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를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장식품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유하의 배경이 자신의 자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JB그룹의 안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태양그룹과의 합병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태양그룹의 오 회장은 합병의 조건으로 자신의 외동딸 오수진과의 정략 결혼을 은밀하게 제안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던 강태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JB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야망은 결국 사랑마저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유하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유하는 그가 청혼이라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이별 통보였다. 그는 마치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듯 차갑고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들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뉴욕 지사 발령을 제안했다. 그것은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귀찮은 문제를 처리하는 사업가의 방식이었다. 유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권력과 야망에 눈이 먼 괴물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돈으로 팔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위한 재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그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셋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재를 강태준에게 알려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제국을 위한 후계자 혹은 정략 결혼의 걸림돌로 여길 것이 뻔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세상을 자신의 욕망으로 더럽힐 것이다. 유아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오롯이 자신 혼자서 지켜내겠다고.
그들의 세상에 강태준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오직 새 아이의 엄마 서유아로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이다. 서울의 심장부 JB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은 구름이라도 발 아래 둔 것처럼 도시의 모든 풍경을 압도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은빛띠처럼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빌딩 숲은 마치 거대한 제국의 신하들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듯했다. 이 공간의 유일한 주인인 강태준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JB그룹과 태양그룹의 합병 계약서. 그것은 단순한 종기 뭉치가 아니라 그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대관식의 교본과도 같았다. 그에게 있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비즈니스의 정점이었다. 태양그룹의 외동딸 오수진은 그의 야망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성격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진 태양그룹의 지분과 상징성이었다. 이번 결혼으로 그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서유아는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오류 파일 같은 존재였다. 그는 가끔 그녀를 떠올렸지만 그 기억에는 어떠한 감상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저 젊은 날의 치기 혹은 비효율적인 투자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녀의 총명함은 한때 매력적이었지만 결국 그의 제국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평범한 재능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결혼식 최종 하객 명단을 내밀었다. 그는 무심하게 명단을 훑어 내려가다 문득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렸다.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비서에게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한 뒤 나지막이 말했다. 서유아, 그 사람 주소 아직 관리하고 있나? 비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유능하게 답했다. 네 회장님, 비상 연락망에 등록된 주소가 있습니다. 태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소로도 청첩장 한 부분에 가장 화려한 걸로.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비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감히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 그저 묵묵히 그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강태준은 비서가 나가자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상상 속에는 초라한 시골 마을의 낡은 집에서 청첩장을 받아들고 절망하는 서유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그녀가 분명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것이다. 이 청첩장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확실한 조롱이었다. 감히 자신을 거역하고 떠난 여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가 느낄 질투와 패배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잠시 후 약혼 여인 오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랑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태준 씨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 최종 피팅 날짜 잡혔어요. 그리고 합병 후 이사회 구성한 우리 쪽에서 보낸 거 확인했죠. 그들의 대화에는 사랑의 속삭임 대신 주가와 지분율, 그리고 언론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업자였다. 강태준은 그런 관계에 매우 만족했다.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지만 이익은 명확하고 확실했다. 오수진은 그의 제국의 완벽한 왕비였다. 그녀는 야망이 있었고
그 야망을 실현할 배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서유아처럼 사랑 따위를 운운하며 그의 발목을 잡지 않을 여자였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그녀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도시의 야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유아와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늘 그의 건강을 걱정했고 잠 못 드는 밤이면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곤 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감정의 찌꺼기일 뿐이었다. 거대한 배를 운항하려면 불필요한 짐은 버려야 하는 법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에게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왕좌를 물려줄 후계자라는 개념으로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 후계자는 반드시 오수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나야만 했다. 완벽한 혈통과 배경을 가진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해줄 존재. 서유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 같은 것은 그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변수였다. 청첩장을 보낸 일은 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금세 잊혔다. 그는 결혼식과 합병 준비에 모든 신경을 쏟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언론은 세기의 결혼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JB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성공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세상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전능감에 휩싸였다. 그 오만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였다. 강태준에게 보낸 서유화의 선전포고는 수화기 너머의 이민혁 변호사에게 고요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5년을 기다렸다. 서유화라는 비범한 인재가 억울하게 짓밟히던 그날부터 언젠가 그녀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것이다.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빠른 비행기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둔 모든 것을 가지고 다음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한 해안가 마을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유하의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이민혁은 5년 전보다 한층 더 노련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지만 유하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줄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고 그의 다른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들이 함께 준비해온 복수의 연장이었다. 아이들이 선물에 정신이 팔린 사이 두 사람은 작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민혁은 가방에서 수많은 서류와 태블릿 PC를 꺼내놓았다. 그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었다. 서유아가 모든 것을 등지고 사라졌을 때 그녀는 결코 무일푼이 아니었다. 그녀는 JB그룹을 나오기 직전 자신의 분석을 믿고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몇몇 비상장 기업들이 있었고 이민혁이 그녀를 대신해 그 자산을 비밀리에 관리해왔다. 5년의 시간 동안 그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아마 유아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운용하는 자금은 현재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본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민혁의 설명에 유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돈은 복수의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녀의 가난은 강태준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이민혁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과 JB그룹의 분식회계 정황을 담은 비밀 장부 사본이었다. 내부 조력자가 몇 명 있습니다.
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이사들이죠. 그들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유한은 날카로운 눈으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JB그룹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료의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즉시 파악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바로 새아이의 출생증명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강태준과 새아이가 부자관계일 확률이 99.99%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유한은 5년 전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그의 칫솔을 조용히 챙겨 나왔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 예감은 이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유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시골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전략가의 목소리였다. 결혼식장에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언론과 하객들 앞에서 그의 위선을 만천해 공개하는 거죠.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그 자리에서 파탄날 겁니다. JB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거고요. 이민혁은 그녀의 말에 덧붙였다.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확보한 비리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제보할 계획입니다. 유한은 말을 이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우리가 포섭한 주주들과 함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겁니다. 안건은 단 하나 회장 강태준의 해임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법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기업 사냥 계획이었다. 강태준이 가장 신봉하는 그 논리로 바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유한은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점검했다. 그녀가 입을 옷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결의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이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유한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을 모두 불러 앉혔다. 그리고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 하주나 함이나 하연아, 우리 며칠 뒤에 서울에 갈 거야.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그분은 너희들의 아빠란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들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그림책으로만 보았을 뿐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었다. 유한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민혁은 서울로 돌아갔고 유에게는 결혼식 청첩장과 서울행 기차표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아이들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창밖의 검은 바다를 보며 5년 전 자신에게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이제 그 맹세를 지킬 시간이었다. 강태준의 화려한 결혼식장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장엄한 장송곡의 첫 무대가 될 것이다. 결혼식 당일의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마치 강태준의 미래를 축복이라도 하듯 눈부시게 맑았다. 강태준은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서 최고급 예복을 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오늘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JB그룹의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는 대관식이었고 그는 그 주인공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설렘 대신 권력을 향한 뜨거운 성취감만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서유하는 아이들에게 손수 만든 작은 나비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 스타일의 옷이 어색하면서도 신기한 듯
서로를 보며 키득거렸다. 유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딱 한 번만 입는 거니까 조금만 참자. 우리 아들, 딸 정말 멋지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낡은 집을 나섰다. 결혼식이 열리는 그랜드 다이너스티 호텔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웨딩홀은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렸다. 정재계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JB그룹과 태양그룹의 합병 그리고 그 정점에 선 강태준과 오수진에 대한 것이었다. 강태준 회장 정말 대단하지 않나. 저 나이에 재계 서열을 뒤바꿀 만한 일을 해내다니. 오수진 양도 마찬가지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JB그룹의 안주인으로 손색이 없어. 모든 이들의 찬사와 부러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질투와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이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또 다른 비즈니스 현장이었다. 서유화와 아이들을 태운 기차는 서울역에 도착했다. 5년 만에 밟는 서울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놓칠세라 꽉 잡고 이민혁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차량에 올라탔다. 차가 호텔로 향하는 동안 유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저 높은 빌딩 어딘가에 자신과 아이들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행복에 겨워하고 있을 남자가 있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삼엄한 경호와 화려한 하객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잠시 주눅이 든 듯했다. 유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랑 약속했지. 당당하게 걷는 거야. 너희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녀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어떤 하객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웨딩홀을 향해 걸어갔다. 웨딩홀 안에서는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고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단상 위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강태준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고 있음에 희열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의 승리자였다. 주례사가 낭독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혼인 서약을 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힘차게 울려 퍼졌지만 그가 맹세하는 사랑은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 있었다.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신랑 강태준 군과 신부 오수진 양은 모두의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웨딩홀의 거대한 황금빛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내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고 수백 명의 시선이 전부 그곳으로 쏠렸다. 음악도 멈추었고 시간마저 정지한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감히 이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여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그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것이라 여겼던 바로 그 여자 서유하였다. 서유하가 웨딩홀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시간은 앞정으로 고정된 듯 멈춰 섰다. 그녀는 강태준이 상상했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다. 값비싼 드레스나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그녀의 지성과 기품을 돋보이게 했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고요한 강물처럼 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하객들의 숨을 멎게 한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충격은 그녀의 양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아이와 그녀의 품에 안겨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또 다른 아이였다. 세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지금 단상 위에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고 있던 신랑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축소판 강태준이었다. 장내를 지배하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멎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내뱉는 짧은 탄성과 숨막히는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단상 위의 신랑과 입구의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지? 아이들 얼굴 좀 봐. 말도 안 돼. 강 회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유하,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원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얼굴을 한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듯한 감각과 함께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오수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들어찼다. 그녀의 아버지인 태양그룹의 오 회장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사업가였다. 이 스캔들이 가져올 파장을 즉시 계산해 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두 그룹의 합병 자체를 뒤흔들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때 서유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침착하고 우아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유일한 소음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증오 대신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된 자의 고요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강태준의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향해 몸을 살짝 숙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아, 하민아, 혜은아, 인사드려. 엄마가 너희들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줬지. 바로 저기 서 계신 분이야. 그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 날카롭게 강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마침내 봉인되어 있던 목소리를 터뜨렸다. 무슨 헛소리야. 서유아, 네가 감히 여길 어떻게...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냐고. 그의 외침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끝은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부인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오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방, 아니 강 회장.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세기의 결혼식은 순식간에 최악의 스캔들 현장으로 변모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야망, 그의 제국,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서유하라는 여자와 새 아이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얼굴을 한 아이들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권력과 부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 홀로 고립된 채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경멸 어린 시선들의 포로가 되었다. 그의 눈에는 텅 빈 문 서유아와 아이들이 서 있던 그 자리만이 아른거렸다. 완벽했던 그의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오 회장의 파운 선언은 들끓는 가마솥에 부은 한 바가지의 찬물과 같았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이 맹수처럼 단상으로 달려들었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태준의 얼굴 위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하객들의 경악 어린 비명과 웅성거림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그 혼돈의 중심에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오수진은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한번 쏘아본 뒤 들고 있던 부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단상을 내려갔다. 오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세기의 합병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전락하며 막을 내렸다. 그제야 정신이 든 강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마가 기자들 전부 끌어내. 당장. 하지만 이미 두근 터진 뒤였다. 그의 절규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묻혀버렸다. 회장님, 저 여인과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이대로 무산되는 겁니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서유하는 이민혁 변호사의 보호를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미리 계획해둔 비상 통로를 통해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바깥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듯 눈이 동그래져 있었지만 엄마의 침착한 모습에 곧 안정을 되찾았다. 유한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차량이 부드럽게 호텔을 빠져나가는 동안 이민혁은 태블릿 PC를 켜고 유에게 보고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지금 즉시 법원의 친자인지 청구 소송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별한 언론사 리스트에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나 통쾌함 대신 굳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실시간으로 발칵 뒤집히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강태준 결혼식,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속보, JB그룹, 강태준 회장 결혼식 숨겨진 새 아이 등장으로 파국, 태양그룹, JB그룹과의 합병 전면, 백지화 선언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1분 단위로 쏟아져 나왔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파장은 곧장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JB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단 몇 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강태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에 갇힌 채 밖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해일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JB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강태준은 회장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홍보팀은 빗발치는 언론의 문의 전화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고, 법무팀은 태양그룹으로부터 날아온 공식적인 합병 계약 파기 통보서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강태준이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가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서유화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민혁 변호사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표된 공식 입장문이 언론에 배포된 것이다. 그곳에는 새 아이의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사본과 함께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다. 바로 JB그룹의 주요 주주들 명의로 소집된 긴급 임시 주주총회 공고였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에 따른 회장 강태준 해임의 건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그 공고문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유화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JB그룹 자체를 빼앗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쿠데타였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에 불과했다. 충격과 분노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강태준의 눈에는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무너진 결혼식의 비참한 신랑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상처 입은 맹수였다. 그는 즉시 JB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법무팀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서유화라는 여자를 막는다. 명예훼손, 공갈 협박 업무 방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강태준의 첫 번째 방역은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었다. JB그룹 홍보실은 공식 성명을 내고 서유화를 거액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녀가 제시한 유전자 감식 결과는 위조된 것이며 아이들 역시 강 회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대중이 자신을 동정하고 서유화를 비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가 늘 사용해왔던, 그리고 언제나 성공했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유화는 더 이상 5년 전에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와 이민혁 변호사는 강태준의 이런 반응을 이미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강태준 측의 기자회견을 태블릿 PC로 지켜보고 있었다. 서유화는 거짓말로 가득 찬 그의 주장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위기에 몰리면 상대를 짓밟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 하는 것. 강태준의 성명이 발표된 지 정확히 1시간 뒤 이민혁의 법무법인은 두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거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직인이 찍힌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원본 전체와 감식에 사용된 강태준의 DNA 시료 확보 과정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태준이 과거 서유에게 보냈던 우리 아이가 생긴다면 널 닮은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친필 편지 4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강태준의 거짓말은 하루도 차에 가지 못해 만천에 드러났고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숨겨진 아이가 있는 비정한 아버지를 넘어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파렴치한 기업가로 낙인 찍혔다. JB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는 주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본격적인 경영권 전쟁은 물밑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은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강태준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고, 반대파에게는 세무조사와 거래 중단 등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서유화 측은 철저히 논리와 비전으로 승부했다. 이민혁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그들에게 강태준의 방만한 경영과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서유화가 직접 작성한 JB그룹 경영혁신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가적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 개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그리고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까지. 그것은 단순히 강태준을 몰아내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JB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이었다.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숫자로 말하는 서유화의 비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너에 몰린 강태준은 점점 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며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려 시도했다. 또한 자신을 배신한 이사들의 약점을 캔에 협박하는 등 점차 이성을 잃고 폭주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를 따르던 충성파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 준비를 해야 했다.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 전날 서유화는 단 한 번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있는 평범한 공간에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JB그룹의 직원들과 주주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 사람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고 아이들의 소중한 유산이 될 이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 어떤 전략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의 추는 이제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JB그룹 본사 대강당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강당 뒤편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한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의장석에 앉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반면 주주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유화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움의 전면에 나선 전사가 아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참관인에 가까웠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이민혁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침내 임시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강태준 회장 해임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먼저 강태준 측의 반론이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를 서유화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경영권 찬탈 시도로 규정하고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JB그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또한 현재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경영진이 교체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고
주주들의 싸늘한 표정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이민혁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차가운 사실과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은 지난 5년간 주주 여러분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태준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그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담긴 금융거래 기록이 나타났다.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이민혁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이번 스캔들이 터진 직후 강태준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내부 이메일과 통화 녹취록이었다. 이는 명백한 시세 조종 행위이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JB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민혁의 마지막 한마디는 쐐기와도 같았다. 더 이상 강태준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분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곧바로 해임안에 대한 전자투표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찬성과 반대의 막대 그래프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해임을 찬성하는 붉은색 막대가 압도적인 속도로 치솟는 동안 그를 지지하는 파란색 막대는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이내 멈춰섰다. 최종 결과 찬성 82.4%. 강태준은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스스로의 손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왕이 되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임원들이나 경호원들이 없었다. 그는 홀로 텅 빈 복도를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렸다. 그는 회장직을 잃은 동시에 자유마저 잃게 된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가던 그의 발걸음이 한 사람 앞에서 멈췄다. 복도 기둥에 기대어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던 서유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지? 이게 네가 원하던 결과였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서유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건 당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바로잡을 기회였어요.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지키려 했지만 나는 내 세상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회장 자리나 돈이 아니라 한때는 자신도 가졌을지 모를 진정한 가치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JB그룹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서유아는 JB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선 날, 그 공간은 여전히 과거의 주인이었던 강태준의 오만하고 차가운 취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때 그가 내려다보았을 서울의 정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풍경을 정복해야 할 제국으로 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켜내고 가꿔야 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회장실의 내부 장식을 모두 바꾸는 것이었다. 권위적인 대형 책상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그녀의 새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 걸렸다. 그것은 JB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회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라는 메시지였다. 서유아는 복수심으로 회사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과 비전으로 위기에 빠진 그룹을 이끌었다. 그녀는 과거 강태준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누구도 내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오직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했다. 또한 강태준 시절 암암리에 행해졌던 모든 비윤리적인 관행들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존 세력의 반발도 있었고 시장의 의구심 어린 시선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밤늦도록 회사를 지키며 모든 현안을 직접 챙겼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직원들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독재자가 아닌 함께 배를 타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몇 달 후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준으로부터 면회 신청서가 도착했다. 유한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마지막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면회실에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강태준은 예전에 오만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초라한 남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나는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 회사도 당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아이들은 잘 지내나? 유한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아주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최근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아크릴판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유한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거운 용서의 형태였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왔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JB그룹은 서유아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가 추진했던 경영혁신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고 주가는 회복세를 넘어 이전의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장은 그녀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JB그룹의 역사를 새로 쓴 가장 성공적인 CEO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유한은 일을 마치고 회장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이민혁 변호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와르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막내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다. 그 그림에는 커다란 빌딩 꼭대기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와 그 곁을 지키는 세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유한은 아이들을 데리고 창가로 다가갔다. 노을이 지면서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며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은 채 그 찬란한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 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불빛들은 다 뭐예요? 유아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저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이란다.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냈다. 공정함이 승리했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그녀가 지켜낸 세상이자 그녀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눈부신 서막이었다.